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저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인사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그 우한 폐렴 혹은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흉흉한 상황이에요. 오시면서 보니까 약간 마스크를 좀 쓰고 오셨던 것 같던데. 네. 마스크를 쓰고 오고 여기 와서도 이제 그 손 세정제로 세정을 하고 저는 그렇죠. 환절기나 겨울에 그 감기에 좀 걸리곤 하는데 요새는 좀 기침하는 것도 좀 눈치가 보여요, 이게. 맞아요. 기침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저는 가끔 이제 목이 칼칼할 때 약간, 혹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괜히 막 폐 쪽에 있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진 않아요? 혹시 내가 이 걸린 게 아닐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목까지만, 목에서만 좀 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 있습니다. 윤 기자는 2003년 그 사스 사태를 좀 기억하시나요? 얼핏 기억이 나요. 그 2003년하고 2004년 하면은 요게 요새 못지않게 좀 격동적인 그 해였던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제가 그 해에 2003년 그 해에 군대에 좀 있었고 막 일병, 이병을 하던 시절이라 제 인생에 있어서 격동의 시기였었죠. 2003년 그때 그 선임들이 제 몰래 그 파티, 생일 파티를 해주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되게 사랑을 받는 아니 후임이었네요. 그냥 뭐 깜짝 파티인데 그날따라 막 갈구는 거예요. 나 서러워 죽겠네, 내 생일인데 그러고 있는데 내무실 들어가니까 짜잔 하면서 OS에다가 그 있잖아요. 그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요거트 뿌려라고 하얀색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감사했고 그 다음날 똑같이 또 갈구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갈구는 예. 건 여전히. 그 2003년 기억하시나요? 어떠셨나요? 전 군대에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땠는지.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음. 그때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였고, 한창 좋을 때죠. 그 노느라 바빠가지고 네. 막 뭐 사스가 이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이런 유행이었는지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저한테 너무 집중을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대학교 1학년이 가장 인생의 황금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진짜 최고의 예. 인생의 황금기였죠. 몇 억을 주고서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네. 그 시기긴 한데 저는 2003년 군대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카드 대란과 닷컴 버블 붕괴를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그 해 또 뭐 정치 아웃사이더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집권 첫 해를 맞았었죠. 그리고 IMF 사태에 대한 상흔이 거의 이제 벗어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 막 혼란이 좀 있었던 때라서 경제 성장률이 1998년 IMF 사태 이후로 가장 낮았던 2.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난리 났었겠죠. 지금도 2%대 성장률이면은 그쵸. 지금도 너무 낮다 예. 막 이러는데. 게다가 그때 태풍 매미가 와서 네. 그 전국을 좀 많이 휘저었어요. 와, 정말 혼란의 시기였네요. 그때 재산폐가 4조 7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음. 게다가 그때 또 뭐였냐면 2002년 그 월드컵이라는 큰 잔치가 끝난 이후에 뭔가 이제 감흥에 빠졌다가 슬슬 빠져나오던 시기였어요. 이게 네. 무대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려한 무대에 있다가 뭔가 그 무대 끝내고 나면은 살며시 들어오는 이 우울함. 그런 때 뭐가 터졌냐? 바로 사스 사태였습니다. 2003년 3월에 발생했다기보다도 2003년 3월에 비로소 외부로 알려지게 된 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려서 중국에서만 뭐 8,000명 이상 감염시키고 800명 가량이 좀 사망을 했대요. 근데 혹자는 뭐 이거는 좀 축소된 숫자다. 더 많을 거다. 중국 특유의 그 통계 마사지를 모르냐. 그런 거 들어보면 꽤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요거는 현재 좀 우한 폐렴이랑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침입을 해서 독감과 비슷한 수준에서 폐렴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스는 26개국에 좀 번졌고요.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그때도 공포가 많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물론 1차 대전 종전 직후에 유럽에서 발발했던 아니죠. 전 세계를 휘감았던 스페인 독감 때처럼 뭐 사망자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스는 아시아 지역, 특히 중화권을 중심으로 들썩였습니다. 혹자는 또 우리나라의 김치가 사스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저항력 키워준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 네. 우리나라 방역이 좀 비교적 잘 된 편이었죠. 스페인 독감에 아까 좀 언급을 하겠는데 이 통계를 좀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한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정도 최대 사망했다고 하고 와, 굉장한 한데요, 진짜. 2,500만 명 정도가 좀 사망을 한 것 같아요. 네. 워낙 의학 기술이 발달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쨌든 간에 인플루엔자 독감인데 타격이 좀 많이 심했던 거죠.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선인 1,678만 명 중에서 절반 가까운 742만 명이 감염되었고 1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대요. 전체 인구의 0.83% 대략 무섭습니다. 100명 중 한 명은. 근데 뭐 예전에 뭐 19세기 때 그런 뭐 콜레라나 아니면은 여러 병들과 비교해 보면은 사망률이 상당히 좀 줄어든 편이긴 해도 상당히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스페인 독감 이런 게 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좀 많이 위협도 됐고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방역 체계도 좀 개선돼 있고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스의 그 사망률 10%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사스 얘기를 조금 더 돌리자면은 2003년 3월에 수수께끼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중국이 좀 발원지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뭐 도시에 사는 수백만 명을 격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대응하면서 외부에 알리지는 않으려고 했대요. 이게 좀 알려지긴 했는데 중국 정부가 축소를 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최초 감염자 발생이 2002년 11월로 알고 있는데 수개월 은폐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장예윤 박사가 4월 중국 정부가 사스 위협을 매우 축소해서 전하고 있다고 외신에 폭로했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사스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균인데 이때 사람들이 감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는 꽤 되는데 이게 저도 그냥 뭐 인터넷 찾아서 봤는데 이 동그란 거에 보니까 약간 왕관 모양의 이게 뾰족뾰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게 이름과 다르게 좀 감염률은 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되고 각국이 경각심을 갖고 방제와 그리고 이제 뭐 예방 조치를 하게 되면서 사스도 수그러들게 됩니다. 근데 좀 중국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국제사회에서 욕을 좀 먹었죠. 그렇죠.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면 빨리 이거를 공개를 하고 알려야 막을 예. 수가 있는데 은폐를 했었죠. 예, 그래서 중국이 한창 잘 나가던 이제 뭔가 이제 운기하던 그 시기에 국제 무대에 그 중국의 위상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공산주의 체제 일당 독재라는 좀 그런 게 있는데 투명하지 못한 나라, 숨기는 나라로 한 번 더 각인이 된 것이죠. 뭐 예전에도 국제부 외신을 좀 해석을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GDP 성장률이 막 과연 맞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그 부채를 숨기고 있는 거냐, 사실 좀 맞아요. 말들이 좀 많긴 했는데 자기네들 일당 독재 체제이고 견제하는 세력이 자체가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에 대한 이 숫자 노름도 보면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사스의 은폐에 따라 욕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비교적 투명하게 우한 폐렴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같은 세상에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죠. 모바일이 발달하는 세상에. 그래도 여전히 중국은 중앙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감시하는 국가이긴 해요. 예전 홍콩 사태 때도 보면은 웨이보 등 자국 내 SNS를 뭐 강력하게 걸었었죠. 뭐 예를 들면 해시태그 뭐 홍콩 이런 걸 막는다던가. 현지에서도 우한 사스라는 뭐 해시태그가 뭐 차단됐다고 보도가 또 있긴 하나 봐요. 게다가 경찰이 뭐 바이러스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뭐 사람 8명을 잡아다가 신문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예, 좀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창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한 폐렴도 조만간 종식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서 이게 대응책이 쉽사리 없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거지. 이게 또 약물이 나오고 하게 되면은 또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로 사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야생동물을 포획해 산부로 잡아먹는 요 문화에서 많이 기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국에서 또 다른 또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 변종 다른 병원체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미 그 2006년에는 중국 내 야생동물 시장을 없애는 게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고 현재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나오잖아요. 막 비위생적인 거기에 중국 우한 시장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80년대, 우리나라 70년대도 마찬가지긴 했지만은 거의 뭐 현대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약간 충격을 받을 정도의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뭐 정규적으로 도축되지 않은 야생동물 잡아먹는 거는 위험해요. 기생충으로도 있고 네. 이런 바이러스도 있고. 혹자는 뭐 박쥐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박쥐가 유력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쥐나 늑대, 사냥고양이 등도 유력한 숙주로 보이긴 하죠. 아, 사냥고양이가 당시 그 사스의 숙주로 음, 알려져 있긴 하죠. 예. 네. 박쥐의 특성이 좀 약간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거기서 번식을 하면서 음, 다양한 변종을 낳기도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 사스와 뭐 이번 우한폐렴의 뭐 병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계 광범위하게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RNA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부적합하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 그냥 알고 넘어가죠. 예.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도 없이 그 외부 감염이 가능하니까 또 열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이런 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으키는 병원체에 감염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넘어가곤 했던 음, 거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나오는 이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빠르고 그리고 변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는 높은 치사율을 또 보이기도 하고 우한폐렴도 보니까 치사율이 적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알아봐야 될 게 그 돌아가신 분들이 혹시 노인이나 아니면은 뭐 어린이가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 그러니까 병에 취약하신 분들, 면역이 낮으신 분들 얼마만큼 포함이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그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인플루엔자와 같은 위력은 아니었대요.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독감 같은 게 인플루엔자고 인플루엔자 상시 이게 발생하잖아요. 우리 독감이. 그래서 네. 쇠약하신 분들이나 노인분들이 보면 겨울에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시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 경우 케이스가 많이 꽤 있는데 네. 그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한 폐렴도 뭐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토착화된 인플루엔자와 비교해 봤을 때 그만큼 위험할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을 더 조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게 단지 우한폐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뭐 감기나 아니면 황사나 나쁜 공기에 대해서 나의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네. 예, 코로나 바이러스. WHO에서 이제 지역명이 들어가는 건 가급적 자제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서 네. 예. 근데 혹자는 또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는 게 네. 중국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WHO에서 네. 예, 그런 겁니다. 예.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또 어느 나라나 돌림병,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거는 그 사회에 그 술렁술렁하잖아요. 직접적인 위기가 될 수 있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인플루엔자도 무서울 수도 있게 하는데 이번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쵸. 너무 예. 길기도 하고 이름도 어렵죠. 그래서 우한폐렴이 더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또 네, 확 와닿긴 해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새로운 적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적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것도 관리가 되면 사스처럼 아예 사라지거나 메르스나 신종플루처럼 토착 병치료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근데 사스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류가 이게 한번 확 창궐했다 훅 죽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회의 방역 시스템, 즉 외부 질병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과연 이 시험대를 우리 정부의 시스템이 잘 넘길 수 있는 거냐, 잘 막아낼 수 있겠느냐.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만큼 그 나라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도 흔치가 않죠. 우리나라나 미국 등 다른 선진 국가들은 재난 그 상황에 무능하게 대처하는 정부를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면은 구조적이면서 시스템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곳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유도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무능함이 또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죠. 그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면 그 체제의 위기로 갈 수 있고 이건 국가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그들을 보기에 체제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의 경제 성과를 포장하고 미국과 한판 붙어볼 티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스 때 그렇게 은폐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홍콩 사태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중국 본토로 전이될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한계는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결코 또 해결할 수가 없는 과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정부는 좀 외교에 좀 힘을 좀 써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감정이 좀 많이 좀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특히 모든 중국인들을 뭐 바이러스의 숙주로 본 태도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인류애로 좀 보듬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중국이 사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공개를 하고 네. 각 나라가 협력을 해서 똘똘 뭉쳐서 막아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은폐했을 때는 못 됐다가 막았죠. 예. 네, 못 막았죠. 그런 상황에서 그때도 우리가 사스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와주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좀 고마워했었잖아요. 근데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걸 좀 보면은 물론 언론도 그런 걸 부추기는 면이 좀 있긴 해 보이는데 좀 걱정스러운 면이 좀 있긴 해요. 네. 예. 더군다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인들을 적으로 돌린다면은 아니면 한국의 중국인들이 가상 적국이 된다면 저에게 좋을 일은 별로 없어요. 생각 없이 중국 혐오를 일으키는 말씀을 좀 자제하고 정치인들도 반중국적 발언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강대국 끼인 나라고 그리고 중국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내부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돈다고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외부의 적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규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외부의 적이 혹여나 우리가 된다, 만만한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거는 뭐 한 발, 두 발, 서너 발 더 앞서 나간 뭐 추론일 수 있긴 한데 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좀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쵸. 정치적으로 내부 균열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외부의 그렇죠. 적을 만드는 것처럼. 예. 이제 뭐 그쵸. 여러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네, 아마 만약에 진짜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좀 대리전을 붙겠어요. 뭐 자기들끼리 미사일을 쏘고 주고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국지전으로 한다고 하면 어디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고 그리고 강대국들 보기에 만만한 나라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만만하지 않아요. 10대 강국이고 그냥 군사력도 세계 7위 정도 올라가 있을 정도로 중국도 함부로 만만하게 볼 상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만은 사람 이름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참고로 그 일본 우익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망해가는 자기네 나라를 되살릴 수 있는 외부적인 사건, 즉 한반도에서 뭔가 이제 불안정인 요소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사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스에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네, 말이 세긴 했는데 이렇게 예, 흘러 예, 여기까지 결론은 왔네요. 이거예요. 중국인들의 아픔을 많이 보듬어주고 네. 좀 편견을 갖고 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좀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합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